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1월 27일 토익 시험 어떠셨나요? 새해와 함께 1월 한 달 토익 공부에 열심히 매진해 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시험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큰 결실을 꼭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1월 27일 토익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와 4 총평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Part 2와 4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Part 2 상 그리고 4는 중상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Part 2는 그동안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가장 변별력 있는 파트로 등장을 했습니다. 20번대 후반에 진입하면서부터 좀 난이도 있는 간접적인 응답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에 Part 2의 중후반부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해주셨어야 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고려해 봤을 때 이 Part 2가 어떻게 나오느냐, Part 2의 득점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득점 여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자, Part 4는 그동안의 시험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 파트별로 특징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rt 2의 출제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의문사 의문은 11문제, 비의문사 의문은 14문제로 문항수의 비중에 있어서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when 그리고 where 이란 두 의문사예요. 자, 발음을 가지고 일단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ETS의 그 공식 성우분 가운데 한 분이 여자 성우분께서 이 앞에 있는 WH 부분의 발음을 이렇게 하는 사운드가 강하게 들어가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when 이렇게 들리지 않고요. when, where 대신에 where 이런 식으로 발음이 앞에 강하게 들어있는 성우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수강생 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막상 귀로 딱 들어왔을 때 적지 않게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when 할 수도 있지만 when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틀린 발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where이라는 의문사는요. 발음이 보통 뒤에 붙어 있는 이 R 발음이 탈락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물론 미국 성우들은 where 하고 R 발음을 굴릴 것이고 영국이나 호주식으로 발음한다면 where 하고 끝이 건조하게 이제 날아가겠지만 뒤에 따라 나오는 조동사랑 소리가 좀 뭉개지다시피 발음이 되다 보면요. 사실 이 단어는 왜라는 발음으로 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Part 2 문제를 푸실 때에는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우리말로 요점을 간추려서 계속해서 되뇌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의 의도를 우리말로 간추려 되뇌어 가는 식으로 풀어야 하는 하는 이유는요, 20번대 후반부에서부터 조금 까다로운 간접적인 응답들이 대거 등장했다고 앞서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 간접적인 답변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문맥으로 우선은 오답을 소거해 나가셔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계속 되뇌어 가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시험에서의 Part 2 답변 패턴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상할 수 있는 답변들은요, 여러분. 해커스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정답을 바로바로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Part 2에서는 질문 유형에 따른 답변 패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풀이법들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특별히 대비해야만 하는 Part 2의 변별력을 확 높여주는 고난도 답변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응답은 이제 간접적인 답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문맥이 좀 연결이 되는, 그치만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응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간접적인 답변들이 20번대에 진입하면서부터 대거 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응답들이 이 간접적인 답변에 포함이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표적인 답변은 모호한 응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응답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 누가 발표문을 쓰고 있나요? 라는 사람을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답변은 사람으로 답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토마스한테 물어보세요. 혹은 그건 제가 맡은 일은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정보로 답을 하진 않지만 그 정보를 자신은 모르겠다라고 모호하게 답을 하는 응답은 Part2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모호한 응답은요, 시험에서 평균적으로 한 3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 정도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냥 I don't know, I'm not sure 이런 쉬운 표현 말고도요, 우회적으로 모르겠음을 전달하는 식의 응답들에 여러분 잘 대처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일반 의문문은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의 질문으로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yes or no가 생략이 되는 답변들에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면 좀 우회적인 응답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포인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우회적인 응답들 몇 가지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회사 송년회 때 개회사 하시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전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개회사를 한다는 것일까요? 혹은 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래요. 전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라는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이 행사에서 본인은 개회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 뭐가 생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no가 생략이 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제 제안서 못 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저 하루 종일 밖에 있었어요. 라는 말로 당신의 보고서를 본 적이 없음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응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뭐가 생략이 되었을지 생각해 보신다면 제 제안서 못 보셨어요? 라는 질문에 저 못 봤어요. No. 라는 표현이 앞에 생략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따라서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도 정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의 문맥을 기억하고 요점을 우리말로 되뇌어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회사를 하시나요? 제 제안서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점, 알맹이를 되뇌어 가셨을 때 이런 우회적인 답변에 잘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또 다른 케이스예요. 제안 요청 제공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수락이나 거절의 답변을 취할 수 있는 Part2의 질문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간접적으로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응답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요. That's a great idea. 이렇게 답을 하기보다는요. 좀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컴퓨터를 수리해 주시겠어요? 라는 요청 의문문에 수리 작업대로 가시죠. 저 뒤편에 있는 수리 작업대로 함께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 수리를 해주겠다는 걸까요? 해줄 수 없다는 걸까요?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리 작업대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는요. 내일 오전에 일찍 와서 일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요청 의문문이에요. 우리 딸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전에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기 때문에 요청한 그 오전 근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세 번째, 특별히 좀 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로 반전응답인데요.
자, Part 2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완전 예측 불허의 반전 응답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추가적인 정보, 의견을 제시하는 답변들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전 응답인데요. 자, 첫 번째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일 세미나에서 강연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강연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는 의도의 질문이었는데 yes or no로 답을 하지 않고요. 업데이트된 강연 일정표 못 보셨어요? 하고 되물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Part 2에서 질문을 했는데 또다시 질문이 등장할 경우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역질문이라는 되묻는 식의 답변은 Part 2에서 짝이 아주 잘 맞는 그런 응답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맥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자, 강연표가 업데이트되었다. 일정표가 업데이트되었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라는 말은요. 결국에는 내일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강연 일정표가 업데이트되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상대방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식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인턴들을 위한 회식으로 어디에 갈까요? 회식 장소를 문의하고 있는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대부분은 다 장소를 예측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답변은 어떨까요? 그건 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우리의 예산에는 인턴들의 회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라는 말을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좀 납득이 되세요? 이렇게 아예 예상을 벗어나 버리는 아예 반전 응답이 나올 경우에 한 번에 확신을 갖고 정답을 선택하시는 거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최후의 수단, 바로 오답 속어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확신이 없으시다면 우선은 세모를 그려 놓으시고요. 나머지 오답 보기들을 들어보시면서 이 질문의 의도하고 충실히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맥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오답을 하나하나 소거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정답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반전 응답.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요. 저는 내일 인턴을 교육할 거예요. 라는 자신의 계획을 전하는 이러한 평소문에요. 그분은 다음 달부터 근무를 시작해요. 라든지 혹은 그 사람은 인사과에서 일을 하게 될 거래요. 이와 같이 질문에서 등장한 이 새로운 인턴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사실을 또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따라서 연결고리가 있는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식의 답변들이 이렇게 반전 응답으로서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요. Part 2의 핵심, 의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질문과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응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도에 충실하게 답을 하는, 즉 예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응답들은 반드시 모두 다 마치고 출발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Part 2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반전 응답 그리고 간접적인 답변들에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더 까다로운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시면서 난이도 스펙트럼을 넓혀 두시는 것에 앞으로 집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Part 2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Part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Part 4의 난이도는 제가 중상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던 표현들이 보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른 표현으로 다시 바뀌어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즉, paraphrase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난이도를 중으로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 자, 상을 붙인 이유는요. Part 4에서 늘 의도 파악 문제는 좀 부담스러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도 파악 문제와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상으로 한번 난이도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지문 유형에서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었다면요. 메시지 지문이 4지문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자가 남기는 음성 메시지가 총 3문제, 3지문,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남기는
자동 응답 메시지가 총 한 지문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주로 비즈니스와 관련한 메시지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동료에게 남기는 메시지, 그 다음에 직원이 상사에게 남기는 메시지 이런 내용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행사장에서 사람을 소개하거나 혹은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성격의 연설 지문이 총 3지문 정도 등장했다라는 것이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Part 4에서는 어떤 문제 유형을 좀 짚어보고 싶냐면요. 화자와 청자를 묻는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서요. 첫 번째 문제로 화자의 직업이나 혹은 근무처,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특히 화자나 청자를 묻는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에는 우리의 전략, 바로 1 또는 2인칭 대명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동하지 않고 바로 정답을 깔끔하게 찾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 지문에서는 저는, 제가, 저의 이런 식으로 1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하겠죠. I, my, me와 같은 이런 대명사가 곧 화자를 지칭하므로 이런 대명사 주변에서 직업이나 근무처 관련 표현을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s a mayor, I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시장으로서 저는 이므로 이때 화자의 직업은 뭐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텍스트 총평에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시장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시장이라는 이 직업은요. 보기에서 보통 어떻게 많이 바뀌어 등장하냐면 시공무원이라는 표현에 official 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등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기에서 여러분 이런 시공무원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신다면 미리 이 시장이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떠올려 놓으신다면 딱 들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as a chef, it gives me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자, 셰프로서 그것은 저에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화자의 직업이 곧 셰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는 요리하는 분이니까요. cook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청자의 직업을 묻는 경우에는 어떤 대명사가 단서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2인칭 대명사인 you 또는 your, 당신이 혹은 귀하께서 이렇게 화자가 청자를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인칭 대명사에 주목하셔야겠죠. 자, since you are my supervisor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제 감독관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청자의 직업은 그래요. 청자의 직책은 superviso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 heard you design the residential units라는 표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저는 들었습니다. 2인칭 대명사 you, 언저리에 등장하는 내용이 단서로 연결이 되겠죠. 이번에는 청자가 하는 업무를 가지고 지금 단서를 줄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당신이 주거 공간을 디자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때 청자의 직업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요. 실내를 장식하고 디자인하는 interior decorator, 실내 장식가가 될 수가 있겠음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명사에 집중할 필요도 있고요. 또 직업이나 근무처와 관련된 표현들이 곳곳에 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직업과 근무처를 유추해 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초반부에 케이크나 layers 또는 frost, 케이크 등의 설탕을 입히는 과정을 frost라고 하죠. 자, 이런 표현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면 화자의 직업은 케이크를 만드는 제빵사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근무처를 또 연결시켜 본다면 그래요. 제과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patient, medical practice, 그리고 exam room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면요. 어때요? 자, 환자, 그리고 medical practice라는 것은요, 여러분, 의료 시설을 의미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혹은 의료 활동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요, medical practic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xam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exam은요 보통 examination이라는 검진 또는 진찰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exam room 하면요 병원의 진찰실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atient's medical practice. 이때 practice라는 표현은요. 자, 의료 시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의료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는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ractitioner,